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어떠한 봄이 올지 우리들이 한번 애써서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권영철 CBS 대기자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대기자님? 네. 자, 오늘은요, 주말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해외에 도피한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로 정말 야밤도주하듯이 그냥 싹 도망가 버렸는데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공수처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좀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1월 중순쯤에 그 국방부하고 해병대 사령부 등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네. 휴대전화도 압수도 안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사 발령이 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조사를 받겠다고 와서 조사를 4시간 스스로 했는데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면담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조사 수사 협조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정상이 아니죠.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일부장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대행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4시간 조사해놓고는 수사 적극 협조한다더라. 그 얘기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나가도 된다라고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공수처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라고 원래 만든 건데.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압력뿐만 아니라 뭐 협조 논의조차도 못하게 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네. 이렇게 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공수처 스스로 지금 원래 이게 검찰 개혁의 활용점정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은 공수처도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공수처보다는 대통령 임명권자의 그 비상식적인 인사를 문제 삼고 싶은데요. 제가 4년 전에 인사검증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썼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수입, 그리고 재산, 자녀 교육, 그리고 조세 관련해서 각 항목마다 질문이 40개 이상이고, 그러니까 뭐 위장 전입부터 뭐 결혼할 때 그 양가로부터 받은 거 있느냐, 굉장히 질문하기 세세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있는데 이게 없었을 리가 없는데 이걸 왜 놓칠 수가 있느냐? 그럼 그 검증을 할 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럼 미리 해제를 한다거나 미리 수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 검증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그럼 역시 그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국정 운영 스타일이 즉흥적이다 보니까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건지 그 수사를 미리 뭐 필요한 조사를 맞춰놓고 뭐 무혐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요한 수소는 마치고 출국 금지를 해제했으면 나중에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다음에 이렇게 소독이 일어날 그렇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상식적인 인사와 무능, 그리고 두 번째 이례적인 인사. 왜냐하면은 그 외국 대사관은 특임지하고 1급지, 2급지가 있다고 해요. 특급, 죄송합니다. 특임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일러 중,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총리하고 전직 장관도 간다고 해요. 근데 1급지는 외교부의 실장을 마치고 가는 자리고 2급지는 국장. 근데 호주는 이때까지 2급지였다가 1급지가 됐죠. 그러면 이제 실장이 가는데 장관이 가기엔 너무나 좀 낮은 아니요. 너무 그러니까 그 대사관의 직원들 체계하고도 맞지 않고 호주에서도 우리 카운터파트로 이제 호주 외교부의 실장, 국장 정도를 준비해 둘 텐데 이건 그렇죠. 너무 언밸런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례에 비춰서 너무 없는 인사다. 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러면 그럼 의도가 뭔가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더더욱 놀랍게도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여부도 몰랐다. 근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시키는 건데 법무부에서 인사검증하면서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도 하고 출국 금지도 하고 해제도, 네, 해제도 다 해주고. 법무부가 하는 건데 네. 그 공수처가 출국 금지한 걸 대통령실이 알 수는 없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이제 출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그 출국 금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하면은 거의 100% 받아줍니다. 법무부에서. 네. 그게 출국 심사과 과장이 거의 전결로 한다 그래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장관, 차관, 그 출국관리본부장, 검찰국장 정도는 이제 지명을 해서 보게끔 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알게 되면은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했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틈이 있는 건 한 거고요. 네. 인사 검증을 하면서 그러면은 인사 검증뿐만 아니고 외교 여건 발급을 했잖아요. 네. 외교 여건을 발급을 하면서 그럼 출국 금지를 몰랐을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그 이종섭 대사 임명 자체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선 지금 전임 김한중 대사의 임기가 지금 1년 3개월 남짓 15개월 정도 했다 그래요. 네. 통상 대사로 나가면 한 3년 정도 하거든요. 그럼 15개월 만에 왜 바꿨느냐? 뭐 정년이 돼서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정년 이후에도 하는 거거든요. 정년 이후에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꽤 그 호주 간의 관계가 좋아서 뭐 방산 수출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하는 이유는 이종섭을 왜 갑자기 이렇게 절차적으로 안 맞게 하는가? 결국은 합법적으로 빼돌려주는 거 아닌가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다 뭐 법조인이시니까 그 수사할 때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1도, 2부, 3백. 근데 이게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1백이 가는 것 같아요. 1백. 백? 1백, 그러니까 백이 먼저예요. 1번. 아니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빼돌려 주잖아요. 백이 세면은 뭐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것도 그러네. 합법적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1백, 2도, 3부가 아니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어쨌든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급도 안 맞게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 차관급이 가는 차관복급이 차관복급이야 게다가 네. 차관급도 아니고 지금까지 문민정부에 임명된 사람들 다 그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군인들이 간 적이 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 문민 시절에는 다 1급 차관보 내지는 교수가 갔어요. 차관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급이 안 맞네요. 급이 안 맞죠. 안 맞는 걸 이제 내보낸 거죠. 왜? 이종섭을 빼돌리기 위한 인사밖에 안 된다라고밖에 없고요.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지금 신범철 차관, 임종덕 국가무실 2차장이 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 받았죠. 그리고 관련됐던 그 현역 군인 2사람, 뭐 군사보좌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다 승진시켰죠. 그러니까 수사 외압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승진하거나 공천을 받거나 도망가거나? 대사로 지명을 되거나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 내지는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다 입틀막을 그냥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거죠. 당근을 주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출국 금지 통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출국 금지를 한 다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출국 요청을 하면서 이거는 통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필요적인 예외 사항이 있어요. 뭐 내란 외환죄, 뭐 반란죄 같은 굉장히 중한 범죄는 그 별도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도 당연 이제 해제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면서 이 사람의 출국을 알려주면 범죄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라고 별도의 란에 이렇게 체킹을 하면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통보를 안 해주는데 그 이종섭 전 장관이 통보를 그 본인이 받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그럼 미리 이제 준비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은 통보를 하지 않는 사항이었고 통보를 하지 않는 사항으로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경우인데 알려주면. 근데 이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한 24시간 만에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국민이 지금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본인이 수사에 응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면피용 뭐 조사를 받고 나간 건데 심지어 내가 뭐 쓰던 핸드폰 사실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개인정보 뭐 행적정보 이런 거에 압축체인데 그 뭐 이 이종섭 장관이 그 전날 그 이제 이첩 지시 결재하고 공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첩하고 결재를 하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결재한 다음 날에 갑자기 그 이제 기자회견 수사 발표를 연기시키면서 결정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제출했다고 해요. 네,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제 그야말로 쇼만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거를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정말 국민을 너무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공수처는 출금 해제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해요. 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를 이후에 사용한 걸 받아놓고는 그 출금 뭐 수사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한다는 자체가 결국 수사기관 전체가 공수처는 결국은 검찰 수사 견제용이었는데 견제 기능도 못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범죄인 은닉 및 도피 사건이다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용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이제 들었습니다. 이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뭐 비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것도 같이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또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 대통령실에서 뭐 한 거다. 나는 특별히 더 아는 게 없다. 호주가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을 보낸 것이다. 이런 대답을 지금 한 건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저도 이게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가 언제 내려졌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근데 지금 대체로 언론 보도들은 1월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1월로.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법무장관을 그만둔 게 지난해 12월 21일이고 그 후임 장관 박성재 장관을 지명한 게 1월 23일이에요. 요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한 비대위원장 모르는 것이고 출국 금지가 12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한 장관은 아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공수처에 확인을 하니까 확인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님 지금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이뤄졌으면 몰랐을 것이다 하시지만 네. 그래도 이후에 본인이 뭐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일이 이뤄졌도 알지 않을까요?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는 모르나요? 그는 알더라도 비공식적인 거니까 알게 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 있으면 상관 책임이 오지만은 비공식적인 자리에 책임까지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국방 관련된 외교 현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김한중 대사가 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해왔는데 그것도 1년 뭐 3개월 만에 갑자기 갈아치울 이유가 없는 이유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을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게 아닌가. 이종섭 장관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사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수사를 진행하려면 자주 불러야 되는데 외교관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연기하고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 정말로 이종섭 씨를 한국에 있는 다른 어떠한 직에 임명했으면 불러들이기가 쉽잖아요. 수사도 하기 쉽고. 근데 오히려 외교관으로 내보내버리니까 사실은 불러들이기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외교관 신분을 얻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윤 대통령의 빙의해 보면 이런 상황도 납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김태우를
즉각 사면시키고 강서구 김태우. 그 대법원에서 저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마른 사이에 예, 본인이 사면을 하고 강서구청장으로 출마를 시켰는데 그렇죠. 이게 뭐 수사 걸려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유죄 판결을 내도 나의 사면권으로 사면해주면 그만인데 이건 우리 국민의 눈높이라고 항상 한동훈 본부 비대위원장이 강조하지만 그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본인의 눈높이로 보면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지금의 공수처보다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에 있어서는 더 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수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잘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죄송합니다. 예. 출국 금지가 언제 됐느냐라기보다 어쨌든 9월부터 피의자 작년 9월부터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피고발이. 그러니까 고발이 피고발이 되면 이제 피의자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네. 거죠. 뭐 그럼 그냥 피의자의 신분인데 이 사건을 해소하지 않고 그리고 뭐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고 물론 호주에서는 아그레망을 줬다고 합니다만 그건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줬겠지만 그 피의자 신분인 사람의 혐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보낼 수 있느냐부터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꼭 그 사람을 보내야만 했는가, 꼭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만 할 뭔가 절실한 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수사 외압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지금 공천을 받거나 승진을 하거나 영전을 하는 이유는 그래 줘야 될 이유가 뭔가 있지 있는 않겠어요? 거죠. 그렇게밖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결국 대통령이 경로하면서부터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진술과 맥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전까지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법원의 공판 진행에서 밝혀진 게 이종섭 장관이 전날의 결재를 번복할 때 즈음에서 대통령실에서. 공의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대통령실 용산이었다는 11시 거죠. 45분부터 그래서, 50분까지 예. 5분간 통화로. 그렇죠.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죠. 물론 뭐 녹음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것들 해서 더 좀 좁혀지는 이 주목을 받고 좁혀지는 걸 느꼈을 수 있다라고. 그게 또 하필이면 MBC에서 그 보도가 나올 때 호주 대사 임명 소식이 착 퍼지게 된 거예요. 검찰의 모토는 정말 이제 수사에 주목을 받는다든지 할 때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본다. 그거예요? 원래? 네, 법정에 나와서 윤대진 검사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면 되니까 이게 김학의 관련 사건이었는데 그 말을 3번씩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검사들의 기본 마인드구나.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서 뭐 핵심을 파헤친다가 아니라 소나기 검찰에서 한 30년 동안 뼈가 굵어지면 저게 신조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보는데 이 사건을 보면 딱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고 본다. 네, 2부. 예, 3백 부인하고. 근데 그걸 지금은 이제 백을 동원해서 쓴다. 백을 스스로 쓰잖아요, 스스로. 피의자가 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뭐 이래 선서를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건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정에서 김건희 모녀가 22억인가요? 23억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한국증권거래소 분석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는데 그 검사도 영전을 했어요. 그래요? 그 검사는 세계은행으로 발령이 납니다. 굉장히 이제 선호되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사로 입막음을 하는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혼내줘가지고 너 입 다물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당근 같은 걸 주면서 스스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당근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범 의식을 가진 공범의식. 사람한테 대한 배려, 입을 막으려면은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은 뭐 팩트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를 다 공천을 주거나 영전을 시키거나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데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나 반응 같은 게 나오지는 않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뭐 자기는 이제 관계 없다라고 빠질 수 있는 계제가 되니까 빠지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실은 뭐 중요한 자리라서 보낸다라고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호주 교민들도 지금 매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왜 이런 사람을 대사로 보내면서
우리를 참 명고스럽게 만드느냐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절차도 보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뭐 시드니 내려서 캔버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안 가고 막. 멜버른까지 한 1,000km로 돌아서 가더라고요. 시드니 교민들이 또 저 항의 시위하고 하니까 그거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참 뭔가 자관 의구심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최상병 특검 하잖아요. 지금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이 있죠. 네. 예.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숫자가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제 안 갖춰지게 되면 사실 특검도 잘 될지도 모르겠고 또 대통령이 여기 또 거부권 행사하고 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노리고 이렇게 다 한 번에 정리하는 건지 또 신범철 차관이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공천 주는 거는 결국 그분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혹시 문제가 될까봐 뭐 이렇게 체포동의안 같은 거 이런 것도 막으라고 또 그런 걸 미리 좀 생각해서 그런 자리 보내주고 보호를 좀 해주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면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끔 계속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트가 이상합니다. 자, 네. 공수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 한 거. 네네. 이게 군사법원법 군형법상에 이런 이 규정이 생겨나게 된 게 성폭력 피해를 겪었는데 수사가 군 검찰 내에서 진행이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중사, 이모중사 이후로 이제 규정은 뭐 이런 범죄, 특정한 범죄, 군인의 사망에 관한 범죄는 민간 경찰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첩하여야 한다. 예, 그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입법의 취지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영상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재량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누가 보더라도 법조인이 해석하기에는 여지가 없는 사건을 이렇게 했으면 수사도 빨리 진척이 되는 것이 맞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국회에서 법을 정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검을 발의하든 다른 우회적인 걸로 피해 나가고 이렇게 군인이 상명하복 구조 때문에 자기 상관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놨더니 또 이걸 빠져나가고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여튼간 자 공수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수처 수장 임기를 다하고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참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솔직히 변호사로서 참 부럽다. 네? 이게 진짜 정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지만 로펌에 들어갔어요. 큰 로펌에. 자, 그 직무를 김성규 수사일부 부장검사가 대행했다가 지난 4일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장 직무는 송창진 수사일부 부장검사가 대행하는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없죠. 뭐예요 도대체 이게. 차장도 대행하다 나가고 일부장이 대행하다 가고 그랬죠. 게다가 이 송창진 검사도 내가 알기로는 마음이 다 떠났어요.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엉망진창돼가지고 이 안에 다 너덜너덜한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다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게다가 처음부터 김준욱 처장 임명에서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하는 분명히 분들 대한변협 회장이기 때 추천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법조인들이 많이 했는데 나빠요. 당시에 사실은 법이 네.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했는데 그걸 5명으로 법을 갑자기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김준욱 처장 임명이 됐고 조직이 첫 출발이 중요한데 첫 돌이 사실은 잘못 놓여진 거죠. 그러면서 조직의 수사 능력도 문제가 생겼고 그렇죠. 공수처 조직을 만들었으면은 수사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미약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어쨌건 이종섭 전 장관을 추국 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수사 안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준욱 차장 임기가 돼서 나가고 여운욱 차장도 임기가 돼서 나가고 김성규 차장도 법부장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직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조직을 만들고 처음 구성한 사람, 첫 돌을 놓은 사람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 간에 자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유불리에서만 문제를 하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너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저는 안타깝다는 말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제가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손준성 검사 1심에서 판결 유죄 하나 나왔잖아요. 그 고발 사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걱정했던 거는 지금 공수처가 엉망인데 과연 이게 2심까지 제대로 잘 가겠느냐. 이거 분명히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뭔가 딴지를 걸 것이다. 이런 우려를 그때 많이 했었었는데 진짜 현재 지금 공수처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모양대로 갈 것 같단 말이죠. 뭐 모든 것이 다. 1심 공판이 워낙 탄탄하게 진행되고 판결문이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뭐 단단하다면 사실 항소심에서는 잘 안 뒤집어지죠. 근데 그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공소 유지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그 틈을 밀고 올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리고 또 하나는 김성규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갈 당시에 이미 공판 계속 중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항소심 진행 중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갑자기 왜 내보낸 건지. 그러니까 누가 뽑았느냐. 항소심에서 판결이 유죄로 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누가 뽑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신분 보장이 되는데 3년 해가지고 뭘 믿고 자기 그 뒤를 걱정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을 그런 신분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건 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저는 진짜 공수처 지금 공수처장 임명 가지고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결론을 못 내고 있다가 결국 요즘에 나온 얘기는 여당 추천 그 몇 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2명 추천 끝났어요. 그러니까. 곧 2명 중 1명 임명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은 어쨌건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이 행정부가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어진 게 최초의 첫 법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명으로 안 되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법을 바꾸게 됐던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야당이 당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계속 반대를 하니까 바꿨는데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고 보니까 잘못 바꾼 것 같잖아요. 또 이제 결국은 뭐 무슨 그 지금 이명순 검사가 이제 다시 전 검사가 후보로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또 윤석열 한동훈과 또 무슨 뭐 모임을 했던 사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워낙 국민의힘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예, 결국 합의 안 됐으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그냥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타협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출범이 워낙 늦어지니까 그랬던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서로 합의할 점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정치가 사실 대화와 타협의 기술인데 합의 없이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일체 양보와 대화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야당 대표가 피의자인 이유로 지금 한 번도 공식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피의자를 어떻게 대사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어떻게 저렇게 공천을 합니까? 그러니까 밥도 안 먹는데 같이 겸상도 못 하겠다면서. 참 그럼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되게 일을 안 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대로만 그냥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 사실은 좀. 근데 그런 점은 사실은 그게 바로 이제 인지 부조하고 모순적인 점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은 되게 좀 일단 행동도 자신이 없어지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난 우리가 잘못된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솔직히. 지금 제가 이건 마지막 여담인데 제가 생각났어요. 제가 검사를 떠날 때 저한테 굉장히 잘못한 검사장이 있는데 그 떠난 이후에 많은 부분을 제공했던 자기도 찔리니까 저한테 대형 로펌에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더 이상 엮이는 게 싫어서 뭔가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그 콩고물 하나라도 드리는 게 싫어서 제가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필요 없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사태, 그냥 이 검사들의 마인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검사가 법정에서 3번이나 소나기는 피하고 보면 된다. 국민들은 금방 까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근, 입을 어떻게 막느냐에 대한 다 검사들의 수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그때 대형 로펌에 가면 제 인생이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보고 법비라고 한홍구 교수가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데 대한 그게 오히려 법 기술자들이 더 하지 않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두 분이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출국 금지 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우리는 진짜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출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스스로 정부에서 공적인 일로 해서 풀어주는 거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외교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이제 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걸 보면은 좀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 네. 뭐 그런 느낌은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사하려고 했더니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2017년 12월에. 그래서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못한다. 근데 사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 어디 나타났다. 어디 다 보인다. 다 알았던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 박근혜 탄핵할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기소 중지를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안 나타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호련히 지난해 3월에 그래가지고는 마치 엄청나게 행복한 얼굴로 물론 이제 오자마자 조사 잠깐 받고 구속했지만 금방 또 딱 풀려났단 말이죠. 이러면서 내라는 뭐 혐의 받았던 거는 다 무혐의가 되고 사건 자체가 지금 다 흐지부지되고 조현철 씨는 아주 행복해한다 이런 소문이 지금 들립니다. 이번도 그런 식으로 지금 그냥 정리해서 일단은 시간 좀 끌고 이렇게 요리조리 빼달려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를 것이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도를 한 거죠. 조현천 네, 일도를 그랬죠.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관심도 떨어지고 수사 동력도 그리고 초기에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다 바뀌니까. 예,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감안된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내란 혐의를 이제 그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옛날 12.12 5.18 사건 때 재판 때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걸 보면은 서류 작성만 가지고 내란 예비 업무를 하진 하지는 않아요. 않아요. 예. 폭행과 협박과 이런 기수에 수단, 이르려면 꼭 수단이 뭐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내란에 대해서는 그렇긴 한데 어쨌건 그 당시에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면은 수사할 당시에 뭘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발 사주 사건도 이제 공수처 조직이 싹 바뀌면서 이게 뭐 이런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너무 걱정해요 사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상식적. 그러면 결국은 또 특검이 지금 최상병 관련 특검도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지만은 결국 이제 야당이 과반 이상 안 되고 뭐 절대 과반이나 안 되면은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또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네. 거죠 사실은. 네. 이것도 사실은 그 이 계엄 문건이 위수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 위에 있는 법이잖아요. 법 위에 있는 시행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위수령 자체는 사라졌지만은 그런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착안한 점이 네.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한 목적으로 회피해서 도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큼. 그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사로 갔는데 이거 도피할 목적은 아니니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본인이 도피한 거라. 예, 그러면 해외에 7년만 있으면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그냥 샥 보내버리고 그랬을.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아까 전에 관할이 아닌 사건은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걸 이첩한 법 규정대로 이첩한 박정훈 대령이 예. 오히려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눈물 나는 그것도 일입니다. 본인 고소를 하고 나서는 또 기소해놓고 나서 또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좀 뭔가 좀 불합리한 점이 비상식적인 면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오늘 뉴스인사이더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해범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뭔가 해결이 되거나 좀 방법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참 답답하다. 권력과 이 법을 잘 알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나 보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이 지배하는 이 세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서글프다. 서글픈 서초해범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현지 변호사 그리고 권영철 대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